손주들을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 아침 햇살이 낡은 커튼 사이로 스며들면 박정호는 또 하루를 시작한다. 38년간 중학교 국어교사로 살아온 그에게 은퇴 후의 삶은 예상보다 적막했다. 한때는 시끌벅적한 교실에서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함께했지만 이제는 텅 빈 거실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다. 3년 전 아내 순자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정호의 하루는 더욱 단조로워졌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체조를 하고 근처 시장에서 혼자 먹을 반찬거리를 사며 저녁엔 뉴스를 보다 잠이 든다. 가끔 옛 제자들이 안부 전화를 하면 그나마 위안이 되지만 그마저도 드물었다. 그가 가진 재산이라곤 30년 전. 장만한 34평 아파트 한 채와 평생 모은 퇴직금 1억 5천만 원이 전부였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검소하게 살기엔 충분한 액수였다. 정호는 늘 학생들에게 정직하게 살아라, 욕심부리지 말라고 가르쳤던 만큼 자신의 삶도 그렇게 살고 있었다. 혼자 저녁을 먹으며 정호는 종종 생각에 잠겼다. 아들 준석이 가끔 안부를 묻긴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만나지는 못했다. 며느리 서연은 더더욱 거리감이 있었다. 하지만 정호는 이해했다. 젊은 부부가 아이 둘 키우며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게 아이들에게 가겠지.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다 가면 되는 거야. 정호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마음의 평정을 유지했다. 욕심 없이 담담하게, 그것이 정호가 선택한 노년의 자세였다. 박준석은 오늘도 지하철에서 회사 구조조정 소식을 담은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15년간 다닌 중견건설회사에서 과장 직급까지 올랐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자신의 나이대가 포함될까봐 불안한 나날이 계속되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준석의 얼굴을 본 아내 최서연은 또다시 걱정이 앞섰다. 전업주부로 초등학교 3학년인 큰아이와 유치원생인 둘째를 돌보느라 바쁜 일상이지만 가계부를 정리할 때마다 답답함이 밀려왔다. 매달 아파트 대출 이자만 80만 원, 아이들 학원비와 생활비까지 합치면 준석의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여보, 우리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서연은 아이들이 잠든 후 준석에게 속내를 털어놓았다. 적금도 깨고 있고 신용카드 할부도 늘어가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되잖아. 준석도 현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부업을 하자니 회사 눈치가 보이고 서연에게 일을 하라고 하자니 아이들 돌봄 문제가 걸렸다. 그때 서연의 친정어머니가 찾아왔다. 서연의 시무룩한 표정을 본 장모는 슬쩍 말을 꺼냈다. 서연아, 너희 시아버지 재산이 꽤 있다면서. 그 나이에 혼자 사시니까 관리도 제대로 안 될 텐데.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어서 말했다. 미리미리 대비해 두는 게 현명한 거야. 나중에 급하게 되면 곤란하잖니. 그 말은 부부의 마음속에 묘한 씨앗을 뿌렸다.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산해보기 시작한 것이다. 아파트 시세가 4억 정도, 거기다 퇴직금까지 합치면 서연은 처음으로 시아버지의 재산을 자신들의 미래와 연결지어 생각하게 되었다. 정호는 며칠 전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져 동네 정형외과를 찾았다. 오래 서 있기도 힘들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찌릿한 아픔이 허리를 관통했다. 의사는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권했지만 혼자 사는 정호에겐 일상생활 자체가 고역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준석은 아버지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며 슬쩍 말을 꺼냈다. 아버지,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시고. 정호는 아들의 걱정에 고마워하면서도 아직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준석의 설득은 계속되었다. 며칠 후 다시 찾아온 준석은 서연과 함께 정우 앞에 앉았다. 아버지, 저희가 알아봤는데 좋은 요양원이 있어요. 시설도 깔끔하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대요. 서연도 거들었다. 어르신들끼리 어울리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집에 혼자 계시면 답답하시잖아요. 겉보기엔 효성스러운 자식들의 걱정처럼 보였지만 준석의 속내는 달랐다. 아버지가 요양원에 가시면 빈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대출금을 정리하고 여유 자금으로 사업 기회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섰다. 서연은 처음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시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달 쪼들리는 가게를 생각하니 점점 마음이 기울어졌다. 어차피 나중엔 우리가 모실 텐데 미리 준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요양원비는 저희가 다 부담할게요. 아버지는 편히 계시기만 하시면 되세요. 준석의 말에는 진심도 섞여 있었지만 더 큰 목적이 숨어 있음을 정호는 직감하고 있었다. 정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38년간 교단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며 키운 직감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아들의 말과 행동에서 평소와 다른 간절함이 아니라 조급함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며칠 후 준석이 요양원 팜플렛을 들고 다시 찾아왔다. 아버지, 여기 보세요. 시설도 좋고 의료 서비스도 완벽해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시면 훨씬 활기차실 거예요. 하지만 정우는 아들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어냈다. 그것은 걱정이 아니라 계산하는 눈빛이었다. 준석아. 정우가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로 불렀다. 내가 진짜 걱정돼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 거냐? 순간 준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의 예리한 시선 앞에서 준비해온 말들이 모두 사라져버렸다. 아니에요, 아버지. 정말 걱정돼서. 준석은 더듬거렸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옆에 앉아있던 서연은 아예 시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이 정우에게는 모든 것을 말해주는 증거였다. 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생각이지? 정우의 직설적인 질문에 준석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다. 아버지가 바보인 줄 아느냐? 요양원비 한 달에 200만 원씩 내겠다고? 내 형편에 그런 여유가 어디 있어. 정호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평생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던 자신의 아들이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다. 동시에 자괴감도 들었다.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웠나? 아니면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진 건가? 하지만 정우는 단순히 분노하지 않았다. 교사로서의 경험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다. 아들도 절박한 상황에 몰려 있을 것이라고. 준석아, 내가 지금 어려운 건 아버지도 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준석은 결국 고개를 들지 못했고 서연은 눈물을 글썽였다. 정호는 그 순간 결심했다. 자신의 재산을 단순히 물려주는 대신 진짜 가족을 위한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손주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아들에게 진정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말이다. 석 달 후 정호는 조용히 실행에 옮겼다. 먼저 신뢰할 만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30년 살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아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허리 치료를 핑계로 혼자서도 잘 지낸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파트가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팔리자 정호는 외곽 지역의 작은 단독주택으로 이사했다. 방 2개의 마당이 딸린 조용한 집이었다. 아파트 처분 대금 4억 원과 기존 퇴직금을 합쳐 5억 5천만 원이 모였다. 정호는 이 돈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1억 원은 자신의 노후 생활비로 나머지 4억 5천만 원은 손주들을 위한 장학금 신탁으로 묶어두었다. 신탁 조건은 까다로웠다. 손주들이 성인이 되어 대학에 진학할 때 그리고 취업 후 결혼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은 돈의 용도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준석은 아버지가 이사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 당황했다. 아버지, 왜 말씀도 안 하시고 이사하셨어요? 이사한 집 앞마당에서 고추를 기르고 있던 정호는 담담히 대답했다. 이 정도 집이면 나 혼자 살기엔 충분하다. 너희도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준석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럼 아파트 처분하신 돈은 어떻게 하셨어요? 정호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 재산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쓰일 거다. 진욱이와 은서가 공부하고 싶을 때, 꿈을 이루고 싶을 때 쓰이도록 해놨다. 준석은 어리둥절했다. 신탁이 무엇인지, 왜 그런 복잡한 방법을 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직접 관리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이유를 생각해봐라. 정호의 말에 준석은 할 말을 잃었다. 그날 밤 정호는 새 집 마당에서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을 남기는 방식이라고 확신했다. 돈이 아니라 교훈을, 욕심이 아니라 사랑을 물려주는 것이었다. 가족에게 진정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돈이 아닌 사랑과 교훈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를, 또 다른 이야기를 만나고 싶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